잠깐 쉬었습니다. 또 쉬는 시간 동안 최 사장과 독실이가 네. 싸우다가 주먹 다짐을. 그렇습니다. 독실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좀 종합하면서 가면은 우리 아주 오래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여기서 네. 잠깐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크리스찬들이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어. 사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도 표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그들이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그걸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 민족과 용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형성하면서 그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어떤 명분이 있었냐면 얘네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성인인 거고.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그리스도교 문화권이 되면서 그렇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요? 아예 무시하죠. 무시하고 말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유대인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내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좀 이상해. 그건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유대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좋아하는 거죠. 유대 자본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말하는 건 미국 자본을 보면서 정말 뭐 목사들이 돈이 좋아서 유대인들의 자본 뭐 우리가 이렇게 빨아주면 그쪽에서 뭐 우리나라 뭐 교회 뭐 헌금이라도 한답니까? 그런 건 없고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유대에 대해서 좀 친유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 사실은 민족이나 지역 이름이 아니라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인데 그걸 유엔에서 인정했거든. 근데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소수로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게 미국, 한국인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눈치인 거고 실제로 유대자본이 한국에 투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눈치 보는 거지 뭐. 그런가? 그럼 정부 차원이 되는 거고 아무튼 간에 사실 교회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어려운 질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유대를 좋아할 이유는 없다. 그치? 유대인들을 그런 생각은 이거는 우리 깔고 갑시다. 제가 좀 유대인들도 좋아할 것도 없거든요, 사실 저는. 그지. 그래서 정리하면서 가면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까지 왔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최근에 와서가 문제인데 그 시작이 이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영국의 이중 협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랍권 애들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같은 지역을 두고서 이중 계약을 맺었고 실제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게 문제가 돼서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유엔에 토스했어. 니네가 해결해줘. 그죠? 그래서 유엔이 땅을 진짜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딱 건국을 시켜주고 그 영국 군대가 그렇게 했대요. 영국이 야 여기 너네 땅이고 유대인들 너네 이제 건국이야. 딱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 철수했어. 군대가 건국만 선언만 해주고 도망갔어. 그래서 유엔이 그래서 반띵 해준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띵 해줬어.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타인 원래 원주민들하고 반띵했는데 문제는 원래 유대인들은 한 5% 정도 땅을 갖고 있었고 원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엔이 그렇게 나눠준 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기존의 방법대로 자본을 통해서 잠식해 들어갔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우리 그 제주도 땅을 계속 사고 있잖아요. 이상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기분 나쁠지언정 그것 때문에 그게 더 무섭다야. 물론 더 무섭죠. 그게 더 무서운 거지. 근데 궁금한 게 그래도 중국이 한국에 있는 제주도를 다 구입했다. 아니래. 그건 0.5%밖에 안 된다. 그래도 어쨌든 건 한국 땅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어쨌든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결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독립 기구가 발생했다. 원래 정식 명칭이 뭔가요? 팔레스타인 독립기구인데 자치 정부 해가지고 PLO라고 했는데 그건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구성한 게 아니고요.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세력이 너무 막강해지니까 대항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적하면 이스라엘 때 완전 개박살 나니까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하냐. 팔레스타인 애들이 자꾸 가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굴 공격하냐.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다 자기네들 중동 지역에 걸쳐 있으니까 자기네를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얘네 중재시켜 주려고 팔레스타인은
얻으려고 니네 자치정부 우리가 만들어주고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이제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아, 그게 피에로야? 네, 그게 피에로예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근데 실제로 삐에로 해가지고 그냥 삐에로네 진짜. 사실은 어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명분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실제로 협상할 때 팔레스타인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이제 대변해가지고. 그럼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애들은 하마스?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빡친 거예요. 자기네 대변하지도 않는데 우리의 뭐 자치를 도와주는 것처럼 신용하니까 그래서 구성한 게 하마스 정부예요. 그건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랑 서안지구에서 그 투표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수립됐거든요. 거기서 뽑은 정부가 이제 하마스 정부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현실에 와서는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성명을 내고 비난을 이스라엘 하겠지만 그 중동 지역조차도 사실상 이스라엘 눈치를 보고 무조건적인 가자지구 그쪽 팔레스타인 편을 못 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왜냐면은 4번에 걸쳐서 개박살이 났어요. 실제로 그리고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3일 만에 지고 막 이래요. 3일 전쟁. 네. 오합지졸이구만. 네. 근데 사실 그렇죠.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군사력이 어마어마했는데 네. 정작 미국이 딱 침공하고 나니까 바로 개쓸렸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 네. 이라크가 그랬다면 좀 몰랐는데 우리 그 세계 군사력에서 몇 위 안에 들었었다면 4위권, 5위권이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까보기 전까지 몰랐다고 했는데 이라크전이 벌어지자마자 미국이 완전 그냥 쓸고 들어간 거야, 그냥. 맞아요. 네. 그죠. 화학 무기 있다. 딱 들어왔는데 이거 없네. 그리고 끝냈잖아, 그냥. 그런 거 보면 결국엔 지금은 팔레스타인 정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공식적인 국제단체는 없다. 사실상. 네, 없어요. 스스로가 아니면 없다. 네. 그 유엔에서 그냥 난민들 보조하는 정책? 그래서 뭐 식량 이런 거 주고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차단시키고 걔네들한테 못 들어가게 하면 그냥 그렇죠.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너무 여기까지는 앞서가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살려만 주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이 있어야 돼, 결국에. 네.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오고 교육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근데 먹고 사는 것조차도 못하게 막는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생존조차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더 극단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막 자살 테러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에 걸쳐서 땅을 다 따먹고 얘네들을 몰아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네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고 팔레스타인을 경제적으로 압박시켜요. 뭐 이제 물도 차단시키고 전기도 차단시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존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다른 중동 지역에서는 자기들한테 국적도 주지 않고 생활권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정당을 지지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현황이죠. 네네, 현황이에요. 우리 원래는 일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아까 협의한 게 깡 선생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오늘 2시간은 그냥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얘기를 조금 더 토론하는 게 좋겠다. 일배를 다음 시간에 밀어서 그 깡 선생의 생명을 일주일 더 연장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거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한국에 살고 있는 그냥 나의 입장에서 어땠으면 좋겠다. 두 번째, 한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가정을 해보는 거지. 내가 만약에 유엔 사무총장이 아무 힘도 없지만 사실은 그냥? 아무 힘도 없죠. 아무 힘도 없어. 그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근데 어쨌든 내가 전 세계를 결정할 수 있는 통치권자다. 어떤 신적 존재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나는 기본적으로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하나하나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막 얘기합시다. 섞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요? 일단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죠. 예. 국제 분쟁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면서도 사실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특정한 집단이 한 집단을 거의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뭐 학살하고 이제 저는 이게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요. 이제 학살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양측의 전력 차이가 너무 나요. 이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는 무슨 팔레스타인 애들이 뭐 미사일을 쐈다거나 뭐 박각포 공격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거의 피해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서구 언론에서도 양측이 마치 공방전을 벌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 거의 10년 동안 팔레스타인 측에서 발사한 미사일이나 박격포로 죽은 뭐 이스라엘
그쪽 사람들의 숫자가 3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이쪽에서 쏘는 서로의 무기 체계가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제 그 죽창 들고 덤비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초현대식 미국의 그 강력한 지원을 받는 이 무기 체계를 가지고 이제 학살 수준의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그 1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폴란드랑 싸울 때 그치 유명한 사건 있죠. 독일에서 탱크 갖고 가는데 폴란드에서 기마병 갔다고. 기병들. 그거랑 굉장히 역사적인 기병대입니다. 그 기병대. 아 그래요? 네. 예. 그거랑 비슷하다. 최강이었던 그죠. 한때 최강이었던. 그거랑 지금 비슷하다 말씀하신 거죠. 그것보다 더 심한 거지. 걔네는 그 기병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훈련된 그 트레이닝된 사람들이었는데 이 친구들 이제 팔레스타인은 그런 조직도 없고 거의 할 수 있는 건 진짜 자살 폭탄 테러 정도밖에 없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치. 테러리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저항의 수단으로 이제 그게 남은 거지 그 사람들은 어차피 죽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그럼 자살폭탄 테러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까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럼 자살폭탄 테러를 받은 이스라엘 애들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또 그 이제 악순환이 되겠죠. 그렇죠. 악순환이 되는 거지. 그럼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어차피 끊어야 돼. 언젠가는 누군가는 끊어야 돼. 근데 내가 한 대 때린 다음에 그것도 얘를 이렇게 톡 건드리는 수준이야. 그 다음에 얘가 그 겁이 질리지 않을 거라고. 얘는 나를 주먹으로 후두르게 팰 거라고. 그 다음에 내가 맞은 상태에서 멈추는 게 낫지. 윤리적인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내가 만약에 그 팔레스타인인들이라면 내가 자살폭탄 테러를 해갖고 저쪽에 이스라엘의 군인들,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들 예를 들면 4명을 죽였어. 기분 좋지. 우리 민족이 그렇게 했대.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폭격이 우리 뭐 학교에 떨어질 걸 생각한다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닭장 같은 분리장벽 안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들을 완전히 없애고 가나안을 전체를 먹으려고 하는 게 목표인 것 같고. 그렇죠. 걔네들이 얼마나 끔찍하냐면은 나중에 분쟁 때문에 휘말릴 것 같아가지고 김도님 말씀하신 거 잠깐 있었는데 마을을 다 없애. 마을을 없앤 다음에 자기들 건물만 냅두고 그 다음에 지명도 바꾸죠. 그 지도상에서 지명도 바꿔. 나중에 분쟁이 없게 하려고. 그런데 팔레스타인 애들의 목표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 뭘 원하는지. 자기 땅의 회복이지. 그럼 똑같이 그 땅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지. 처음부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잖아요. 현실적인 걸로. 현실적으로 유대인은 진짜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결과적으로 얘들 다 없애려고 하는 것 같고. 백린탄 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떠나게 하는 거죠. 거의 못 사는 곳이니까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레스타인들은 뭐를 원하겠냐? 우리가 팔레스타인인이라면 정말로 다시 가나안 땅 그쪽 그 팔레스타인 땅을 완전히 회복해서 이스라엘 다 몰아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를 원하는 건지. 왜냐면 저는 이런 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해졌으니까 너네가 강한 거 아니까 그만해라라고 하는 건 좀 부당한 것 같아. 만약에 둘 다 전쟁이었고 정말 만약에 전쟁이 처음부터 전쟁도 아니었지만 아무튼 간에 만약에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한쪽이 거의 극단적으로 이길 상황이 됐으면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면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명분은 그거지. 이건 전쟁이다. 지금 잠깐 뭐 휴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또 균형을 찾고자 하는 방송인데 이스라엘을 변명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한번 이스라엘 쪽 변명도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변명할 수 있는 게 없나? 저는 이스라엘 쪽 변명거리가 있다고 봐요.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일종의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엔 최후 승리는 찍어야 돼. 최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정부 말고요. 정부 그쪽 말고 그쪽 군인들도 뭐 군인이니까 민간인들 입장에서도 아무튼 간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적긴 하지만 이쪽으로 조금씩 공격이 들어와. 그렇다면 나라면 솔직히 윤리적인 거 뭔가를 떠나서 그냥 쑥 없앴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북한이 한 번씩 뭐 연평도 포격을 해. 까놓고 말해서 연평도 포격을 하든 말든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저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거든요. 근데 연평도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이 다치는 거잖아.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절대 그렇게 못하게 이제 혼쭐을 내놓는 걸 넘어서서 내가 혼쭐을 아무리 내놔봤자 계속적으로 걔네들은 살아남아서 예를 들면 게릴라로 포격을 한대. 그럼 싹 밀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일단은 근데 이익이 결부된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제3자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옹호할 수도 있나요? 나의 입장에서? 그렇지. 제3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지. 윤리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이든 경제적이든 이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나?
근데 저는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이쪽이 무조건적으로 정당하고 이쪽은 100% 악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이렇게까지 학살 수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동조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격렬하게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유대인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쟁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학살 수준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팔레스타인 되게 마음으로 동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분쟁 자체가 그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를 이야기할 때는 만약에 격렬하게 둘이 싸우고 있었다면 비슷하게 대등하게 싸우고 있었다면 그 분쟁이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유대인의 편에서 한번 제3자 입장에서 유대인 편 한번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걔네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학살도 굉장히 많이 당했고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2,000년 넘게 힘들게 살았는데 거기다가 영국이 약속을 해줬지. 그렇지. 돈을 전폭적으로 해주면 지금 저 오스만을 우리가 점령할 거고 오스만 점령하고 나면 저 땅은 주인 없는 땅 되지 않겠냐. 그치. 사실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건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좀 얘기를 해볼 건 뭐가 있냐면 그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서도 그 가나안 땅을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대요. 좀 변방이었던 거야. 거기가 뭐 지금 기후가 좋지도 않고 뭐 뭔가 이렇게 생산이 잘 되는 데도 아니잖아요. 올리브 생산은 많이 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땅은 아니었던 거야. 경제 수도가 있다든가 막 이런 대도시가 있다든가 별로 그렇지 않았던 거야. 종교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그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기 점령해갖고 너네 독립 정부 세워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믿은 거지 그냥 이스라엘들도. 유대인들은. 그리고 걔네들이 실제로 어디까지 했냐면 건국까지 선언해주고 나갔어. 그리고 사실 그 땅을 뺏었다라기보다는 당시에 40년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뺏은 것이 아니라 오스만이 멸망한 곳에 우리 정부가 세워졌다의 느낌이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게다가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처음에 시도한 게 아니라 유엔의 합법적인 그치. 선언이 있었잖아. 그게 당시에. 로비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근데 그 로비라는 것 자체가 어떤 돈과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막 비리 그런 것보다도 원래 로비의 뜻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얻은 땅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많은 비난들은 그것조차 잘못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윤리적인 문제들을 퍼붓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은 그냥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래? 건국된 거야? 정말 우리 여기서 살아도 돼? 했더니 살아도 된대. 서방에서 전부 다. 물론 그때 이제 그쪽은 아랍 쪽은 무시했었던 거지만 아무튼 살아도 된 데서 살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랑 좀 분쟁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압도적인 힘으로 이겼어.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네. 너네 왜 그렇게 하냐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지금 유대 2세, 3세인 애들 있잖아요. 자기 고향인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미쳤구만. 일단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면은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자치권이나 인권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역에 이쪽 사람들의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왜냐면 저는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충분히 그 A 정부와 B 정부 사이에 그 정치적인 타협이나 협상의 과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풀리지. 왜 안 풀려? 안 풀릴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강경파가 있고 그거를 평화주의자들도 분명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쪽 사람들을 뭐 하나의 범주화 시켜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무조건적인 공격을 하는 건 좀 나는 옳지 않다고 봐.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도 그러니까 유대민족 안에도 진보적인 성향 사람들도 있고 평화주의자들도 있고 전쟁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권을 잡은 이쪽이랑 저는 이 문제가 국제 정치나 이런 거 문제를 볼 때 항상 좀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세력들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군수 산업 복합체라던가 그러니까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무기를 계속 순환을 시켜야 되고 그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일자리가 생길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돈들이 엄청난 액수의 검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명히 좀 우리가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약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검은 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는 애들이 꾸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힘들고 그런 애들도 있을 거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막 섞여 있을 거다. 예, 굉장히 섞여 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음모론 쪽 좋아하니까 안 좋아하잖아. 내가 좋아하는데. 예.
그 정치 사회적인 사건에는 그런 어떤 배후 관계가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나쁜 놈들이지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강자 입장에서 관용을 베푸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용은 강자만 가질 수 있는 거고 서구 유럽 사회가 꾸준히 추구해왔던 게 그런 어떤 목표 이념적인 지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관용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그래서 그리고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게 그 정부를 구성한 것도 민중의 의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으니까 그런 강경한 정부가 들었었던 거고. 그것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유화책을 쓰려고 했던 분들이 좀 이제 그 살해당하고 테러당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럼 한국 정부의 이게 지금 일본의 대중들이 실제로 지금 일본의 정부를 거의 다 지지하느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화된 정부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민들의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새누리 정부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개개인의 비난은 당연한 거지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거는 이스라엘 애들이 유대인들이 직접 뽑은 정부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대로 그거는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약간 위험한 것 같아. 뭐가 위험하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하나의 구성된 정부가 민중의 뜻이 아니라 그에 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민주주의 근간 자체를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박근혜 정부가 현 정부 저희는 친정부 방송이지만 그 싫어하시는 우리 지식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진보적 지식인들이 현 정부가 너도 싫어하잖아. 저는 친정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마치 그 국민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하고 있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기에는 민주주의 전체의 근간을 좀 흔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투표로 어쨌든 뽑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 국민의 의지다. 근데 그게 이론적 차원에서 보면 어떤 권력의 정당성 자체가 국민한테서 온 건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 발례를 지금 우리 정부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이유로 뽑았어. 사실 정말로 이 정책들을 원해서 뽑은 게 아니라 반공이라든가 어떤 다른 이유로 뽑았어. 그냥 뭐 차선이 싫어서 일정이 차선으로 뽑은 거죠. 많은 그 60대 70대 노인분들이 그랬는데 뭐 보편적 복지를 그분들이 정말 싫어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뽑았고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지금 얘기를 지금 자꾸 딴 데로 돌리지 말고 국제 질서 안에서도 윤리나 도덕이 성립이 돼야죠. 뭐 현실은 시궁창이더라도 최소한의 국가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어떤 예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의라고 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개인 면대면으로도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그 인류가 계속 그런 어떤 원칙이라던가 도덕적인 질서나 이런 거를 확립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근데 이놈들이 너무 이렇게 지금 거기에 반대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보를 보이는 거니까 뭐 어떡합니까? 힘 센 놈들이 미국이 저렇게 밀어주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적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관망과 지켜봄, 기다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뭐 해결책을 우리가 말하는 거는 좀 소모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초월적 존재로서의 깡 선생이라면 만약에 내가 신이야. 결정할 수 있어. 신이야. 그러면 정치에 개입하는 신. 정치에 개입하는 신이라면은 근데 난 아까 그 관점엔 약간 반대예요. 그러니까 테러리즘을 이제 나쁘게 보고 언젠간 테러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 나는 오히려 반대 관점이야. 내가 신이면은 무기 체계를 얘한테 주고 싶어. 동등한 힘을 가지고. 하마스? 동등한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라. 잠깐만요. 그럼 그렇게 싸우다 보면 또 결국에 합쪽이 압도를 할 거라고. 그럼 그때 가면 또 줘야 되나요? 그건 전쟁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신이네. 그러니까 힌두교의 시바신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게 깡선생 신 같은데.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억압받는 사람이 네가 참아라. 이건 전 되게 싫어해요.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방법이 테러리즘이라는 방법이 저도 100% 옳다고 확신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것만 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고 근데 제일 제가 싫어하는 거는 이제 가만히 있어라. 그지. 이 질서에 그냥 세상은 원래 이런 건데 네가 그렇게 나서서 뭐가 바뀌겠냐. 계란으로 너만 맞아. 깡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저항은 해야 돼. 저항하기 사회적 위해서. 약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저항은 계속 표출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저는 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무력 저항을 하게 되면 분명히 걔가 우리 아이들을 테러할 게 뻔하는 악마 집단이라도 무력 저항을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라니. 그러니까 내가 하마스 입장이에요. 지도자야. 네. 그럼 나는 자살폭탄 테러를 통해서 말하자면 저쪽에게 우리도 밟은 꿈틀하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 근데 깡 선생 신이 막 무기를 줘. 야 가서 죽어라. 가져가. 근데 거기서 폭탄 테러를 하고 나면 걔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쟤네들도 무섭네 이게 아니라. 아니 나는 제 얘기는 폭탄 테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동등한 힘을 주어주고 싶다는 거지. 그쪽에서. 근데 그거는 전쟁을 더 일으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거 좀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전쟁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이랑 싸웠을 때 쭉 올라가서 이제 거의 그 일사후퇴하기 직전까지 하면 압록강까지 갔잖아요. 그 상황에서 중국 애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밀려서 내려왔어요. 말하자면 그거네. 북한이 지금 지기 직전이 됐을 때 어떤 신이 중국군을 통해서 공자신 차라리 끝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동등한 힘이 다시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봐. 그러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또 낙동강까지 밀렸어. 그 상황에서 다시 또 예를 들면 어떤 연합군이 다시 들어왔어. 미국신께서 오시는 거죠. 그거 괜찮은 건가요? 이제 동등한 협상력이 생기겠죠. 근데 제가 결국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지금 힘의 불균형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게 핵심이신 거죠. 예, 한쪽이 지금 너무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는 거야.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눈치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국제사회에서도 언론도 다 자기 편이지. 맞아. 그때 한 번 눈치 봤죠. 그때 중동에서 연합해가지고 석유값 올려가지고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한번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경 노선으로 그때 4차 중동 전쟁까지 막 밀어붙이다가 그 한 번 어떻게 했냐면 중동 지역에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연합 국가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석유를 통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석유 생산량은 5% 감축하고 이스라엘 지지 국가한테는 다 석유 수출을 차단시켰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갑자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한테 그냥 봐주다가 이스라엘 네가 잘못이야, 이스라엘 네가 잘못이야 하면서 이스라엘한테 다 왕따돼요. 네, 왕따시킨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제 완전 고립되니까 석유에 대해서 통제가 안 돼서 정책을 바뀌어요, 유화 정책으로. 그 전까지 전쟁에서 다 땅 따먹게 해가지고 다 따먹으려다가 중동 지역들을 자기가 이제 뭐라고 할까 친교를 쌓기 시작해요. 화합해가지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너희들 쳐들어가지 않을게.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 유엔에서 이집트 반도 뺏은 거 돌려주라고 했는데도 안 돌려주다가 그때 이제 돌려주게 돼요. 이집트 맞다. 지역에다가. 반대로 그러면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오히려 주변 중동 지역이 더 팔레스타인들을 지지하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친하게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깨닫지. 중동에 우리 친미적 국가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석유가 네네.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지. 그래, 그럼 이거를 어떤 큰 역사적 사건으로 단계로 본다면 여기서 윤리를 찾기는 힘든 거 아닌가요? 얘네들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고. 현실은 시궁창이지. 특히 그 국제 질서 인류 역사를 봐도 그냥 이제 계속해서 썰어 죽이고 싸우고 뺏고 맞아. 이런 역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봤을 때 지금 석유 자원이 누구 거냐부터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룡 거지. 그렇지. 공룡 거야. 공룡 거야. 그럼 공룡이 살던 지방에 세워진 나라인 중동 지역의 것이고 걔네들이 그러면 석유를 예를 들면 뭐 자기네끼리 연합해갖고 그 석유 비용을 막 비싸게 받는 것이 정당하냐도 좀 생각할 만한 소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넣었으니까 걔네 거지라고 하기보다는 그렇다고 이거 인류의 모두의 것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웃긴 것 같기도 하고. 나눠쓰자. 일단은 어쨌든 깡 선생이 아까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깡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죠. 어떤 힘의 불균형이나 비대칭이 발생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어느 정도 대칭적인 관계에서 정당하게 협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필요한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드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이제 강자가 관용을 베푸는 수밖에 없죠. 자기 걸 포기하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참 그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어떻게 됐나? 이번에? 몰라. 부결됐겠지. 부결되려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협상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 소망은 그거예요. 언젠간 그 사람들도 다시 깨닫겠죠. 이렇게 싸우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네, 그 이스라엘 애들도 전부 다 지금 싸우고 싶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막 죽이고 싶어서 막 난리친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걔네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죽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몇 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괜찮지 뭐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도 군대 안 가려고 막 손가락 자르고 그런 애들 많이 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를 간대더라.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나라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도 전쟁은 싫고 그 상황은 불편하고 안전한 데 사고 싶겠지. 그렇다면 이제 국민 정서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기본적으로 그 정부를 포함한 그 유대인들이 상생 공존에 대한 생각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인 거야. 안 해. 그러니까 상생 공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팔레스타인 정부로서 인정해주지 않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는 건 허용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국민 중에서 20% 정도는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국적 취득한 사람이거든요. 차별은 없나요? 네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12%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우리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딱 양분시켜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우리 국민이 된다면 받아주고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게. 라고 하는 거네요. 하지만 이스라엘 국민이 돼야 돼. 그치, 이스라엘 국민이 돼야지. 마치 뭐 식민 때 식민 자체 한국 식민이 되라. 네, 그러면은 이제 인정해주는 거예요. 한국 근데 이스라엘 국민이 되면 예를 들면 강제로 유대인이 돼야 된다든가 유대교를 받아들이 이런 건 없잖아요. 또 종교 자유가 있지 않나요? 근데 되는 게 의미가 없잖아. 결국 시민권만 갖는 거지. 그렇죠. 뭐 정치 경제적 권리를 뭐 회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표권 준다며. 거기 살 수 있게 해줘요. 네, 그 자치 구역이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서 이제 살 수 있게 해줘요. 같이. 뭐 결국에는 의미는 없지. 그리고 탄압이 되게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종교적 행사나 할 때 걔들 되게 고립시켜가지고 하게 하고 하더라고. 그러면 잠깐만 이게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저항을 했을 때 로마가 완전히 걔네를 쳐갖고 계속 저항 안 하고 너네가 세금 꼬박꼬박 내고 반란만 안 일으키면 먹고 살긴 해줄게 하다가 자치도 줄게 하다가 걔들이 지금 계속적인 반란 일으키니까 완전히 쳐서 없앴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거는 윤리적인가요? 비윤리적인가요? 근데 너무 과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여튼 뭐 현대적인 관점도 아니고 제 관점에서는 이제 저는 평화주의자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무기를 준다고? 하지만 공격해야 돼. 싸울 땐 싸워야 돼. 현대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함부로 우리가 윤리 비윤리를 말하기 좀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힘들긴 한데 얘기는 해야 돼. 하지만 근데 아까 깡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어떤 균등한 힘의 균형 안에서 전쟁이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제국주의죠. 제국주의자가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진 애들이 침범해 오는 거야. 난 자꾸만 이 팔레스타인 보면서 자꾸 뭐가 마음에 걸리는 거냐면은 티베트가 마음의 고향 아닙니까? 티베트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제국주의적인 형태를 띄워가지고 그 평화로운 나라를 지금 불법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아무도 봐주지 않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근데 티벳은 미국에서는 어쨌든 티벳 정부나 이런 세계적으로 관심이 가잖아요. 중국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티벳은 방침 자체가 일부 과격하게 이제 항의하거나 뭐 자기 이제 불사르거나 이런 것도 했었지만 그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평화적으로 계속 자기들의 독립을 주장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힘으로는 완전 깨질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상대가 안 되죠. 그건. 네네. 똑같은 상황을 지금 서로 다르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네요. 티벳과. 네, 근데 동양 철학에서도 이걸 어떻게 보냐면 실제로 그 자기들 국가 뭐 하은주 이런 고대 국가를 건설할 때 얘네들이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땅을 다 뺏겨가지고 옆계 국가로 이제 쫓겨나서 살고 있는데 그 국가도 뺏으러 와요. 힘이 세니까. 그럼 거기도 뺏겨가지고 또 쫓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 대적해서 전쟁으로 싸우지 않고 계속 도망 다녀요. 쫓아오면 또 땅 주고 도망가고 쫓아오면 또 땅 주고 도망가고. 왜냐면 실제로 대적하면 완전 개박살나니까. 땅이 넓을 때 가능한 거군요. 네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공자나 맹자도 똑같이 얘기해요. 힘센 사람이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적수가 많은 거랑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제 태계나 율곡도 어떤 방식을 정하냐면 일본이 세력이 강해지는 게 사실이니까 일본을 쳐들어서 전쟁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방어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이게 공통된 논리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힘센 애를 이길 수 없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군사력으로 장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 거냐면 이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가 전쟁을 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전쟁해가지고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상대방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게 방어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강해지는 수밖에 없는 군비 경쟁 하라는 거예요? 네네, 자치 경쟁. 동북아의 하얗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방어력이 되게 세도 예를 들어 내가 되게 힘센 한국이에요. 근데 외국을 쳐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세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네. 미국에서 그래서 핵폭탄 7,000개, 러시아에서 10,000개 정도.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스위스 같은 데가 그런 노선이었잖아요. 네네. 자신들이 작은 나라지만 엄청난 돈을 쓸. 저는 이거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면서 딱 느꼈어요. 어떤 거? 북한이 이렇게 하면 북한을 친북한이 된 것 같아서 빨갱이요? 주시는데 북한이 가자지구에 핵을 팔면 됩니다. 미쳤구만. 이거 저희의 의견이 아니라 독실의 의견입니다. 일시적으로 저희는 이걸 반대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북한을 그렇게 테러 국가로 지정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미쳤어요. 그 핵을 유출할까봐 테러 집단에게 팔까봐 그걸 싫어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맞나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지금 봤을 때 맞아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의 핵을 보유국이었죠. 소련 당시에. 네. 근데 그거를 미국이 너네 핵 우산 안에 넣어줄 거고 절대로 너네 그 자치권 건드리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네 핵무기를 러시아로 넘겨라. 그렇게 협상하고 핵무기를 다 러시아로 넘겼어요. 그 결과 지금 러시아가 거의 우크라이나 갖고 놀 수 있는 상황을 보면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팔레스타인이 핵을 갖게 된다는 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 전쟁 억지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 그거는. 핵이 상징적이죠. 상징적으로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도 이렇게 쉽게 폭격은 못할 거라고. 그지. 뭐 북한이 물론 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전쟁 억지력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핵의 전쟁 억지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의심했었잖아요. 그렇죠. 80년대 90년대 의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냉전 때도 그렇게 했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핵을 포기하겠냐. 핵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저렇게 당하는 걸 봐라.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할 거다. 근데 비슷한 걸 지금 갑자기 퍼뜩 떠오른 게 만약에 팔레스타인인들이 핵이 있었으면 그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여론조차도 그만 좀 쪼이고 이제 상생으로 돌아가자. 그럴 수도 있겠다는 발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핵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독실이가 그냥 이렇게 억제력으로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제가 팔레스타인 국민이라면 맞아. 김도희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살아남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국민이 되거나 그걸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빠져나와가지고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김도희는 몰살당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걸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어떤 입장에서 그냥 정치적으로요? 정치적이든 어떤 신의 입장이 됐든 개인적이 됐든 그러니까 구분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김도인으로서 네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제 생각이랑 똑같아요.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슬프다.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그냥 투표권을 자기들이 어떤가 국민으로서 국민권을 어떤가 시민권을 아니면은 밖으로 외주에 나와서 시민권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나라로 떠드는 한은 있어도 그 자기네들의 민족을 일단 유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 있으면 계속 전멸하는 상태니까. 근데 이주할 데가 없잖아. 이주할 데가 없잖아요. 가난하고 주변국이 안 도와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생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꼭 그 주변 중동 국가가 아니어도 이스라엘도 자기네 나라들 시민권을 줘서 떠돌아다녔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들 어쨌든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똑같은 일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의 다른 디아스포라. 민족한테. 네. 그러면 혹시 티벳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티벳도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에 그냥 고개 숙이고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가요? 네,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지가 없지 거기는. 네네. 이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던 것처럼 처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크라테스 반발하고 거기서 무슨 테러를 일으키거나 그 집정관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했으면 인류 역사에 안 남을 거거든요. 최초의 체게바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네. 이것도 적절한 비유인데 종교인이어서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집정관을 죽이려고 하거나 폭력적인 선동을 했다가 죽임을 당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쵸. 기억하지 않을 건데 역사는 누구를 보냐면 폭력을 써서 걔네들을 포갑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거랑 똑같은 방식이 아닌데 그 방식에서 맞서 싸운 사람들을 보거든요. 졌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수나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일 합방이 된 다음에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다음에 한 30년이 지났어. 네네. 그 상황에 용어가 안 좋은데. 네. 당시 그렇게 했었으니까 일제 강점기가 됐고 한일 합방 뭐라고 하죠? 그 병합 강제 병합 뭐라 그래? 주권을 완전 찬탈당하는 거. 뭐 어쨌든 아무튼 그 다음에 30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 8년 뒤에 독립이 될지 몰라 지금 광복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때. 조선도 아니지 일본이야 일본. 그때 하나였다니까. 일본 한국 시민이 있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어야 됐을까요? 저는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똑같아요. 뭐 적극적인 친일을 하지 않더라도. 네네. 사실 근데 저도 그때는 외주로 위주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외국국가는 친일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국민을 탄압하는 게 아니어도 그치, 그건 아니지만 일본 시민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분들인데 그분이 위대한 이유는 보통 맞아요, 서민들은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걸 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사실 되게 여러 가지로 비슷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웃기는 게 최 사장님이 제가 막 지난번에 얘기할 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막 날 맹비난하더니 지금 김도희님이 좀 비슷한 얘기하니까 막 숙연하게 이러면서 끄덕이고 있어. 왜 날 시키 싫어해? 아니요. 왜 얘기를 안 하냐면은 우리 나가야 돼서. 진짜?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 지났네? 우리 최 사장님 견해도 좀 들어봐야 돼. 궁금해요. 예. 저는 이스라엘 엄청 싫어하잖아. 이스라엘 나가고 중국 티벳에서 물러나라. 근데 만약에 그걸 걔네들이 안 할 거라면? 안 할 거라도 그러니까 아까 지금 깡 선생님은 그래도 저항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네, 김도인이랑 저랑은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에서 숙였으면 좋겠다. 내 피해가 더 크니까. 개별적인 다수의 국가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누가 못해? 다 하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이런 게. 그 막말로 그러면 우리 박근혜 정부가 예를 들면 아니 박근혜라고 하지 말고 어떤 가상의 누구를 얘기합시다. 이스라엘을 비난을 해요. 그 가자지구를 우리가 돕겠다는 얘기를 했어. 그랬다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재하면서 미국이 나쁜 놈이지만 아무튼간 우리나라 제재하면서 우리나라 기름값이 3배가 뛰었어. 그래서 괜찮습니까? 일단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경제적으로 미국 의존적인 걸 없앴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무역의 다각화. 근데 석유는 중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죄송해요. 나가야 됩니다. 일단 우리 나가야 돼서. 대체 연료를 개발한 다음에. 근데 나는 짜증나서 이스라엘 짜증나. 예, 나갔으면 좋겠어.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익을 따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 칸트 그 계몽이란 무엇인가 뭐 그걸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각 개인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어떤 전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상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게 분명히 합리적이야. 우리나라 이익을 봤을 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게 옳아. 그거 중요한 판단이죠. 하지만 그거랑 별개 차원에서 좀 더 그 보편적인 윤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거는 좀 별로 안 좋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뒤에서 자꾸 나가라고 하시니까 우리 나가야 됩니다. 저는 안 보였어요. 글쎄요. 나가라고 하시니까 뒤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10초씩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좀 아쉬운데. 해봐, 지금. 그래요? 빠르게 그럼 10초씩만 잠깐 얘기하면 독실이 어떻게 10초 진짜 10초 또 그냥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국제 정세가 딱 들어가는 순간 답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비난하기 김도희는 쉽지 비난하기 쉬운데 네 저도요. 답을 찾기 힘들지. 답이 힘듭니다. 깡 선생 어떻습니까? 저도 답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그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이런